그날 나는 평생 잊지 못할 선택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얼마나 많은 상처를 주고받는지 모릅니다. 특히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전쟁이 있죠. 저 역시 그 전쟁의 한가운데서 10년을 버텨왔습니다. 하지만 그날 며느리가 제게 150인분의 음식을 차리라고 했을 때 저는 알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것을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여러분께도 정의가 함께할 거예요. 67세의 나이에 저는 새로운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에서 제가 어떻게 승리했는지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5월의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거실 창문으로 들어오는 봄 햇살이 따뜻했고 저는 소파에 앉아 건강 다큐멘터리를 보고 있었어요. 요즘 들어 무릎이 자주 아파서 관절에 좋은 운동법을 배우고 있었거든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며느리 장수진의 목소리였어요. 평소보다 훨씬 밝고 경쾌한 목소리였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며느리가 들어서는데 양손에 백화점 쇼핑백을 가득 들고 있었습니다. 명품 브랜드 로고가 선명하게 보이는 가방들이었어요. 그 뒤로 아들 정민호가 어색한 표정으로 따라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오늘 특별히 선물 가져왔어요. 며느리가 쇼핑백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왠지 어색해 보였어요. 10년 넘게 며느리를 지켜본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저 웃음 뒤에 뭔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요. 이게 다 뭐니? 제가 쇼핑백을 살펴보니 고급 건강식품과 인삼 제품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한 세트에 수십만 원은 할 것 같은 제품들이었어요. 어머니 건강 챙기시라고요. 요즘 무릎 아프시다고 하셨잖아요. 며느리가 제 옆에 앉으며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다정함이 진심이 아니라는 걸 본능적으로 느꼈어요. 민호야, 너는 왜 그렇게 서 있어? 아픈 데라도 있니? 아들은 소파 끝에 조심스럽게 앉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그냥 좀 피곤해서요. 아들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묻어 있었어요. 평소 당당하던 아들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사실 오늘 중요한 말씀 드리러 왔어요. 드디어 본론이 나왔습니다. 며느리가 무릎을 꿇고 앉으며 제 손을 잡았어요. 그 손길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다음 달이 저희 아버지 회갑이시잖아요. 그래서 특별한 잔치를 준비하려고 해요. 회갑 잔치? 호텔에서 하려던 거 아니었니? 제가 물어보자 며느리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그게 말이에요, 어머니. 요즘 호텔 뷔페는 정말 형편없더라고요. 가격만 비싸고 음식은 별로고요. 며느리가 손사래를 치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봤는데요. 어머니의 전설적인 요리 솜씨로 준비하면 어떨까 해서요. 전설적인 요리 솜씨라니. 갑자기 이런 치켜 세우기가 나오는 걸 보니 뭔가 큰 부탁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가 20년 전에 하셨던 식당 음식 맛을 아직도 동네 사람들이 기억해요. 그때 그 갈비찜 맛이 정말 최고였다고 하시더라고요. 며느리가 계속 제 기분을 좋게 만드는 말들을 늘어놓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히려 더욱 경계심이 들었어요. 수진아, 빙빙 돌리지 말고 하고 싶은 말만 해. 제가 딱 잘라 말하자 며느리는 잠깐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곧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폭탄 선언을 했어요. 어머니 건물 옥상 정원에서 아버지 회갑 잔치를 열고 싶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직접 150인분 요리를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뭐라고?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150인분이라니요. 제가 지금 몇 살인데 그런 요구를 하는 건가요? 어머니,
우리 건물 옥상 정원이 정말 멋지잖아요. 서울 전경도 보이고 야경도 아름답고요. 거기서 하면 호텔보다 훨씬 특별할 거예요. 며느리가 신이 나서 설명했습니다. 150인분을 내가 혼자 다 준비하라고? 제가 어이없어 하자 아들이 거들고 나섰습니다. 엄마, 옛날에 식당 하실 때 하루에 수백 명 음식 만드셨잖아요. 150인분 정도는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민호야, 그때 나는 40대였고 직원도 여러 명 있었어. 지금이랑 비교가 되니? 제가 목소리를 높이자 며느리가 갑자기 눈물을 글썽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사실 친정에 이미 어머니가 해주신다고 약속했어요. 안 해주시면 저 정말 어떻게 해요? 언제 내가 그런 약속을 했다고? 친척들한테 어머니 솜씨 자랑 다 해놨는데 제 체면 한 번만 살려주세요. 며느리가 울먹이며 핸드폰을 꺼내 화면을 보여줬어요. 모바일 초대장이었습니다. 사돈을 위해 시어머니가 직접 차린 회갑 잔치상 150인분. 특별한 정식. 제목을 보는 순간 저는 뒷목을 잡을 뻔했습니다. 미영아, 너 지금 나한테 완전히 사기를 친 거야? 어머니, 그게 아니라 저는 당연히 도와주실 줄 알았어요. 가족인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가족이라는 말이 이렇게 무겁게 느껴질 수가 없었습니다. 당장 취소하고 출장 뷔페 업체를 알아봐. 어머니, 위약금 낼 돈도 없고 이미 150명한테 초대장 보냈어요. 취소하면 저 정말 죽어요. 며느리가 목이 터져라 악을 쓰듯 말했습니다. 엄마, 이번 한 번만 도와주면 안 돼? 내 얼굴 봐서라도 좀 해줘. 아들까지 가세하자 저는 한숨을 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생각 좀 해보자. 제가 말하자 며느리는 마치 승낙받은 것처럼 환호했어요. 역시 어머니밖에 없어요. 감사합니다. 며느리가 아들에게 의미심장한 윙크를 보내는 모습을 보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모든 게 계획된 것이라는 것을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67세의 나이에 150인분의 음식을 준비하라니 이건 단순한 부탁이 아니었어요. 뭔가 더 큰 음모가 숨어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며칠 후 오후 저는 거실에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며느리가 들어왔어요. 손에는 A4 용지 여러 장을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장볼 목록 가져왔어요. 며느리가 밝게 웃으며 종이를 테이블 위에 펼쳐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목록을 보는 순간 저는 눈을 의심했어요. 용지 5장에 빼곡하게 적힌 재료 목록이었습니다. 최고급 한우 갈비찜용 고기 30kg, 자연산 전복 150개, 왕새우 10kg, 송이버섯 5kg, 자연산 도미 20마리. 제가 목록을 읽어 내려가는데 머릿속으로 대충 계산해도 1,000만 원은 훌쩍 넘을 것 같았습니다. 수진아, 이 재료들 값이 얼마나 들지 알아? 어머니, 돈 걱정은 하지 마세요. 좋은 재료로 해야 사돈 어른들 체면이 서죠. 며느리가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재료비 카드 줘. 제가 자연스럽게 손을 내밀자 며느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니, 건물 월세 들어오는 거 많잖아요. 며느리한테 그 정도도 못 쓰세요? 저는 며느리의 뻔뻔한 말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야, 내가 잔치를 하겠다고 해놓고 재료비까지 내가 내라고? 어머니, 가족인데 그렇게 따지실 거예요? 저희가 나중에 다 갚아드릴게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아들이 들어왔습니다. 엄마, 장인어른은 평생 한 번뿐인 회갑인데 그 정도도 못 해줘? 아들이 당연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민호야, 내가 번 돈으로 갚는다고? 엄마, 왜 그렇게 빡빡해? 우리가 언제 엄마한테 손 벌렸어? 아들의 말에 저는 속에서 천불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본색을 끝까지 보기 위해 꾹 참았어요. 알겠다. 내가 사줄게. 제가 한숨을 쉬며 말하자 며느리와 아들이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역시 어머니예요. 며느리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평상복 차림으로 나가려고 하자 며느리가 제 앞을 막아섰어요. 어머니, 어디 가세요? 재래시장에 가서 재료 사려고. 안 돼요. 재래시장은 절대 안 돼요. 며느리가 깜짝 놀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왜? 재래시장이 더 신선하고 좋은데? 어머니, 사돈 어른들이 오시는 자리인데 재래시장 재료로 하면 격조가 떨어져요. 반드시 백화점 식품관에서 사야 해요. 며느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백화점까지 따라와서 직접 골라. 어머니가 더 잘 아시잖아요. 저는 다른 준비할 게 많아서요. 며느리가 교묘하게 빠져나갔습니다. 결국 저 혼자 백화점까지 가서 비싼 재료들을 다 사야 했어요. 카드로 결제하는데 1,200만 원이 나왔습니다. 제 손이 떨렸어요. 집으로 돌아와 짐을 정리하고 있는데 갑자기 초인종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사돈 강철수 씨와 그의 아내, 그리고 처제까지 3명이 며느리와 함께 서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인사를 하려는데 사돈은 제 인사를 무시하고 됐듯이 말했어요. 여기가 잔치 열릴 곳인가? 사돈은 현관에서 신발도 벗지 않고 그대로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잠깐만요. 신발 좀. 괜찮아, 괜찮아. 대충 보고 갈 거니까. 사돈이 손을 흔들며 제 말을 무시했습니다. 사돈의 아내와 처제도 마찬가지로 신발을 신은 채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저는 이 무례한 상황에 어이가 없었지만 며느리 체면을 생각해서 참았습니다. 거실이 생각보다 넓네. 그런데 인테리어가 좀 촌스럽지 않나? 사돈이 거실을 둘러보며 혀를 찼습니다. 여보, 엘리베이터 봤어? 너무 좁더라. 하객들이 불편하겠어. 사돈의 아내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그러게. 복도 타일 색깔도 너무 촌스럽고 요즘 누가 이런 베이지색 타일을 써? 처제가 대놓고 건물을 평가하며 지적질을 했습니다. 저는 이들의 무례함에 화가 났지만 꾹 참았어요. 옥상 정원 좀 보여주세요. 사돈이 명령조로 말했습니다. 마치 제가 부동산 중개업소 직원이라도 되는 것처럼요. 어쩔 수 없이 저는 이들을 옥상 정원으로 안내했습니다. 옥상에 올라가자 사돈 식구들은 난간을 두드려보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마치 자신들이 건물주가 된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여기에 테이블 150개 놓고 저기에는 음향 설비 설치하고 사돈이 혼자서 배치를 논의하고 있었어요. 수진아, 음식 준비는 정말 괜찮겠니? 150명이면 만만치 않은데. 사돈의 아내가 며느리에게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하시니까 걱정 마세요. 옛날에 식당도 하셨고 솜씨가 정말 좋거든요. 며느리가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사돈의 아내가 갑자기 저에게 다가와서 충격적인 말을 던졌어요. 사돈댁, 우리 딸한테 들으니 여기 얹혀 사신다면서요? 네. 저는 무슨 소리인지 이해할 수 없어서 되물었습니다. 음식이라도 잘해야 밥값하지 않겠어요? 사돈의 아내가 비꼬듯이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상황을 파악했어요. 며느리가 친정에 제가 명의만 갖고 있고 실제로는 아들 집에 얹혀 사는 사람이라고 거짓말을 해둔 것이었습니다. 아, 그런 게 아니라. 며느리가 당황하며 급히 사돈의 입을 막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고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럼 재료비랑 장소 대관료는 누가 내는 거죠? 사돈댁, 아들 건물에서 잔치하는데 돈이라니. 참 농담도 잘하시네요.
사돈이 껄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 건물이 사실상 민호거죠. 어머니는 그냥 관리만 하시는 거예요. 며느리가 쐐기를 박듯 말했습니다. 저는 이 말을 듣고 정말 기가 막혔어요. 옥상 구경을 마친 사돈 식구들은 다시 거실로 내려와서 소파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사돈댁, 커피 좀 부탁해요. 사돈의 아내가 명령조로 말했습니다. 차라도 괜찮고요. 처제가 덧붙였습니다. 저는 어이없었지만 부엌으로 향했어요. 커피 포트에 물을 붓고 가스레인지에 올려놓으며 분노로 손이 떨렸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다. 저는 속으로 되뇌며 참았습니다. 거실에서는 사돈 식구들이 계속 제 집을 평가하고 있었어요. 수진아, 음식은 정말 괜찮을까? 150명 분량을 혼자서 하기엔 너무 버거운 거 아니야? 괜찮아요, 엄마. 어머니가 하시니까 걱정할 거 없어요. 그래도 만약을 위해서 보험으로 출장 뷔페도 알아보자. 아니에요. 어머니 솜씨를 믿어보세요. 며느리가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커피를 타서 나가보니 사돈이 제 집 구석구석을 평가하고 있었어요. 여기 소파도 좀 오래됐네. 손님들 앉히기에는 좀 그렇고 테이블도 너무 작아. 150명이면 테이블을 더 빌려야겠어. 그들은 제 집을 마치 평가하러 온 감정사처럼 품평했습니다. 1시간 정도 더 있으면서 이런저런 지적질을 하던 사돈 식구들이 드디어 일어났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만 가볼게. 수진아, 준비 잘해. 네, 걱정 마세요. 며느리가 배웅을 나갔습니다. 사돈 식구들이 돌아간 후 현관을 보니 흙 묻은 신발 자국이 바닥에 어지럽게 찍혀 있었습니다. 저는 청소용 대걸레를 가져와서 바닥을 벅벅 닦았어요. 걸레질을 하면서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수모를 1000배 만배로 갚아주겠어. 다음 날 아침 일찍 저는 장을 보러 나섰습니다. 150인분의 재료를 준비하려면 미리미리 알아봐야 했거든요. 특히 고기는 하루 전에 예약해야 신선한 걸 받을 수 있었어요. 단골 정육점에 도착해서 사장님과 고기 주문에 대해 상담하고 있는데 갑자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육점 안쪽 구석진 곳에서 누군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목소리가 꽤 커서 여기까지 들렸거든요. 응, 엄마. 걱정하지 마. 그 목소리의 주인이 며느리라는 것을 알아채는데 몇 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진열대 뒤로 몸을 숨기고 귀를 기울였어요. 그 건물 이미 민호 명의로 다 넘어왔다고 했잖아. 며느리가 전화기에 대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서 숨이 멎을 뻔했어요. 언제 제 건물이 아들 명의로 넘어갔다는 건가요? 시어머니는 그냥 뒷방 늙은이야. 명의만 빌려주는 거지 실질적으로는 우리 건물이라고. 며느리의 거짓말에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번 잔치 끝나면 시어머니가 옥상 증축도 해준대. 거기서 레스토랑 하면 대박일 것 같아. 옥상 증축이라니. 저는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없었어요. 내 명의로 돌릴 거야. 시어머니 나이도 많고 관리하기 힘들어 하시거든. 며느리가 당당하게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통화 상대방이 뭔가 다른 얘기를 꺼낸 것 같았어요. 며느리의 표정이 갑자기 어두워지더니 목소리도 작아졌습니다. 아, 그거 걱정하지 마. 건물 담보로 대출 좀 알아보면 되잖아. 저는 며느리의 말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제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겠다는 소리였거든요. 아빠, 빚 그거 내가 해결할게. 건물 가치가 80억은 충분히 나올 거야. 며느리가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졌어요. 회갑 잔치는 핑계였고 진짜 목적은 제 재산을 노리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듯
멍해져서 들고 있던 장바구니를 떨어뜨릴 뻔했어요. 그럼 그렇게 하고 나중에 다시 연락할게. 며느리가 통화를 끊고 나서 정육점 사장님에게 다가갔습니다. 사장님, 한우갈비 최상품으로 50kg 외상으로 달아놓으세요. 외상이요? 네. 시어머니가 나중에 계산하실 거예요. 회갑 잔치 준비하시거든요. 며느리가 태연하게 말하고는 가게를 나갔습니다. 저는 며느리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떨리는 다리를 진정시키며 정육점 사장님에게 다가갔어요. 사장님, 방금 전 여자분이 뭐라고 했나요? 아, 며느님 말씀이요? 한우갈비 외상으로 달아달라고 하시더라고요. 혹시 우리 며느리가 다른 말은 안 했나요? 아이고, 며느님이 아주 당차시네요. 요즘 건물주 됐다고 동네 방방곡곡 자랑하시더라고요. 정육점 사장님의 말에 저는 더욱 놀랐어요. 건물주 됐다고요? 네. 시어머니에게서 건물을 물려받았다고 하시면서 앞으로 이 동네 개발 사업도 주도할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정육점 사장님의 말을 듣고 온몸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며느리가 동네 곳곳에서 이미 건물주 행세를 하고 다니고 있었던 거예요. 미용실 사장님도 그런 얘기 하시던데 며느님이 와서 건물 관리는 이제 자기가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카페 사장님한테도 임대료 인상 얘기를 하셨다던데요. 정육점 사장님의 말을 들으며 저는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회갑 잔치는 단순한 생일 파티가 아니었어요. 사돈 식구들과 동네 사람들에게 며느리가 건물주라는 걸 공식적으로 알리는 자리였던 거죠. 사장님, 고기 주문은 나중에 다시 올게요. 저는 급히 정육점을 나왔습니다. 사돈의 사업빚을 제 건물을 담보로 막으려는 구체적인 계획까지 알게 되니 분노가 차갑게 식어버렸어요. 이제는 감정적으로 화낼 때가 아니라 냉정하게 대응해야 할 때였습니다. 저는 그 길로 전자상가로 향했습니다. 어떤 용도로 쓰실 건가요? 전자상가 직원이 물어보자 저는 잠깐 고민했어요. 집 안보안용이에요. 아주 작아서 눈에 안 띄는 걸로 주세요. 아, 그러시면 이런 제품이 좋을 것 같은데요. 직원이 동전만 한 크기의 초소형 CCTV를 보여줬습니다. 녹음도 되고 화질도 선명하다고 했어요. 핸드폰으로 실시간 확인도 되나요? 네. 앱 설치하면 언제든지 볼 수 있어요. 저는 CCTV 5대와 녹음기 2개를 샀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며느리와 아들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조심스럽게 CCTV를 설치하기 시작했습니다. 거실에는 액자 뒤쪽에, 안방에는 옷장 위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서재에는 책장 틈 사이에 설치했어요. 서재에는 금고가 있거든요. 설치를 마치고 핸드폰에 앱을 깔아서 연동해 보니 집안 구석구석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음질도 깨끗해서 대화 내용도 잘 들렸어요. 다음으로 저는 은행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점장님, 혹시 제 건물 관련해서 대출 상담받은 사람 있는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 어떤 일이신가요? 좀 이상한 일이 있어서요. 혹시 제 아들이나 며느리가 상담받은 적 있나 싶어서요. 지점장님이 확인해 본 결과 며느리가 아들의 신분증을 들고 와서 대출 상담을 받은 기록이 있었습니다. 건물 담보대출로 40억 정도 상담 받으셨더라고요. 아직 실행하지는 않으셨지만요. 그럼 지금 당장은 대출이 안 된 거죠? 네. 실제 대출 실행을 위해서는 건물 소유주의 인감도장과 동의서가 필요하거든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직은 실행 전 단계였지만 인감도장만 있으면 언제든 사고를 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지점장님, 혹시 앞으로 제 건물 관련 대출 상담이 있으면 저에게 먼저 연락 주실 수 있나요? 그럼요.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급히 서재로 향했습니다. 금고를 열고 인감도장, 권리증, 그리고 중요한 서류들을 모두 꺼냈어요. 이걸 집에 두면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는 이 서류들을 가방에 넣고 다시 은행으로 갔습니다. 대여금고 하나 빌리고 싶은데요. 네. 어떤 사이즈로 하시겠어요? 가장 안전한 걸로 주세요. 은행 지하에 있는 대여금고에 중요한 서류들을 모두 넣었습니다. 이제 며느리가 아무리 집을 뒤져도 인감도장이나 권리증을 찾을 수 없을 거예요. 집으로 돌아와서 저는 달력을 꺼냈습니다. 며느리가 표시해둔 회갑 잔치 날짜를 확인하고 그 날짜에 붉은색 사인펜으로 큰 X자를 그었어요. 이제부터는 방어가 아니라 공격이다. 저는 속으로 다짐하며 핸드폰으로 지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한지민 변호사님이신가요? 제 오랜 지인이자 유능한 변호사인 한지민 님께 연락을 드렸어요. 선배님, 오랜만이에요. 무슨 일이세요? 급한 일이 생겼는데 법률 상담 좀 받을 수 있을까? 그럼요. 사무실로 오실래요? 다음 날 저는 한지민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사무실에 들어서자 한지민 변호사가 반갑게 맞아줬어요. 선배님, 오랜만이에요. 어떤 일이신지 말씀해 주세요. 저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처음부터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며느리의 거짓말부터 시작해서 사돈 식구들의 무례한 행동, 그리고 제 건물을 노리는 계획까지 모든 것을 털어놨습니다. 한지민 변호사는 제 이야기를 들으며 점점 표정이 굳어졌어요. 정말 기가 막히네요. 이런 패륜적인 행위가 어디 있어요? 지민아, 이런 상황에서 제가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 당연히 있죠. 일단 사기 미수부터 시작해서 명예훼손, 그리고 만약 재산 이전을 시도한다면 즉시 고발할 수 있어요. 한지민 변호사가 노트에 적으며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아드님에게 1층 상가를 임대해 주신 계약서가 있다고 하셨는데 혹시 그 계약서 가지고 계세요? 응, 집에 있어. 그럼 그 계약서를 한번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계약 조건에 따라서 즉시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저는 다음 날 계약서를 가져왔습니다. 한지민 변호사가 계약서를 자세히 살펴보더니 갑자기 화난 표정을 지었어요. 선배님, 이거 보세요. 여기 특약 조항이 있네요. 특약 조항? 네. 여기 보시면 직계 존속에 대한 중대한 배신 행위 시 계약은 즉시 해지되며 임차인은 강제 퇴거에 동의한다고 되어 있어요. 저는 그 조항을 보고 무릎을 쳤습니다. 아들에게 상가를 임대해 줄 때 만에 하나를 대비해서 넣어둔 조항이었거든요. 이 조항만 있으면 아드님을 즉시 퇴거시킬 수 있어요.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충분히 배신 행위에 해당하거든요. 정말? 네. 그리고 며느님이 이미 사돈들과 함께 사기를 시도한 증거들도 확보해야 해요. CCTV 설치하셨다고 하니 그것도 중요한 증거가 될 거예요. 한지민 변호사가 체계적으로 설명해 줬습니다. 선배님, 이번 잔치가 언제라고 하셨죠? 다음 주 토요일이야. 그럼 그때에 맞춰서 법적 서류들을 준비해 드릴게요. 내용 증명과 퇴거 명령서, 그리고 고발장까지요. 고마워, 지민아. 정말 큰 도움이 된다. 선배님이 저한테 해주신 게 얼마나 많은데요. 꼭 도와드릴게요. 사무실을 나온 후 저는 문구점으로 향했습니다. 특별한 준비물이 필요했거든요. 비닐용 음식 덮개 있나요? 아, 은미찌 덮개 말씀이세요? 네, 그거요. 150개 정도 필요해요. 150개요? 대형 행사 준비하세요? 네, 아주 특별한 행사예요. 저는 은미찌 덮개와 함께 대형 현수막도 주문했습니다.
두 개를 주문했는데 하나는 축회갑이라고 하고 다른 하나는 특별한 메시지를 넣었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저는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진아, 나야.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음식 준비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걱정하지 말고 손님들 맞을 준비나 해라. 제가 일부러 안심시키는 말을 하자 며느리가 신이 나서 대답했어요. 역시 어머니밖에 없어요. 정말 감사해요. 수진아, 너도 뭔가 준비하는 게 있다면서? 아, 네. 제가 당일날 서프라이즈 이벤트도 준비했어요. 어머니도 깜짝 놀라실 거예요. 며느리가 들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 나도 준비한 서프라이즈가 있단다. 내 것보다 훨씬 더 충격적일 거야. 저는 속으로 비웃으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드디어 복수의 날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완벽한 준비. 잔치 일주일 전부터 저는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밤마다 주방에서 요리하는 척 연기를 했어요. 실제로는 빈 그릇들만 세팅하고 있었지만 냄새를 내기 위해 육수는 진짜로 끓였습니다. 파전도 몇 장 붙여서 고소한 냄새가 집안에 퍼지게 했어요. 이렇게 해야 며느리와 아들이 제가 정말로 요리를 하고 있다고 믿을 테니까요. 새벽 3시쯤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러 나온 아들이 주방을 기웃거렸습니다. 엄마, 아직도 요리해? 부정탄다. 들어오지 마. 제가 호통을 치자 아들은 슬그머니 방으로 들어갔어요. 아들이 사라진 후 저는 본격적인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150개의 접시를 꺼내서 하나씩 특별한 내용물을 올렸어요. 음식이 아니라 그동안 며느리가 제 카드로 긁어댄 명세서 사본들을 차곡차곡 올렸습니다. 명품 가방 구매 내역, 고급 화장품 구매 내역, 성형외과 시술비, 심지어 해외여행 경비까지 모든 게 다 있었어요. 제가 미리 은행에서 발급받아 둔 거였거든요. 그리고 가장 메인이 되는 중앙 테이블용 접시에는 사돈의 빚, 독촉장과 한지민 변호사가 준비해준 건물 퇴거 명령서를 예쁘게 플레이팅했습니다. 마치 고급 요리를 담은 것처럼 정성스럽게 배치했어요. 옥상 정원에 올라가서는 미리 준비해둔 현수막 작업을 했습니다. 축회갑 현수막 뒤에 진짜 메시지가 담긴 현수막을 몰래 설치해뒀어요. 줄만 당기면 앞에 현수막이 떨어지고 뒤에 현수막이 나타나는 구조였습니다. 뒤쪽 현수막에는 이렇게 적어뒀어요. 사돈의 빚잔치, 내 건물에서 나가라. 크고 붉은 글씨로 말이에요. 모든 접시를 은미지로 꼼꼼하게 덮어서 내용물이 전혀 보이지 않게 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호화로운 뷔페 상차림 같았어요. 마지막으로 리모컨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현수막을 떨어뜨릴 때 쓸 용도였어요. 새벽 5시 모든 준비를 마치고 저는 옥상 정원에 올라가 동이 터오는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몇 시간 후면 며느리와 사돈 식구들이 어떤 표정을 지을지 벌써부터 상상이 되었어요. 그동안 저를 무시하고 만만하게 본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해주겠어. 저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집으로 내려왔어요. 주방을 정리하고 샤워를 한 후 평소보다 정성스럽게 화장을 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저도 특별하게 준비해야죠. 한복도 새로 맞춰 입었어요. 우아한 연보라색 한복이었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을 보니 오랜만에 당당해 보였어요. 이제부터 저는 누구에게도 만만하게 당하지 않을 거야. 며느리가 아침 일찍 와서 마지막 점검을 하겠다고 연락이 왔지만 저는 모든 준비가 끝났으니 손님들만 잘 맞아라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오늘 하루만 지나면 저희 가족이 정말 달라질 거예요. 며느리가 의미심장하게 말했지만 저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정말로
오늘 하루만 지나면 모든 게 달라질 거야. 다만 내가 생각하는 방향과는 정반대로.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잔치 시작까지 이제 2시간 남았어요. 가장 긴 2시간이 될 것 같았지만 동시에 가장 짜릿한 2시간이 될 것 같았습니다. 복수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회갑 잔치 당일 정오가 되자 제 건물 옥상 정원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화려한 풍선들이 난간을 따라 줄지어 매달려 있고 곳곳에 꽃 장식들이 배치되어 있었어요. 며느리가 이벤트 업체를 불러서 꾸민 것 같았는데 정말 호화로운 파티장 같았습니다. 하객들이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했어요. 사돈 식구들은 한껏 멋을 부린 차림으로 입구에서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자기들이 이 건물의 주인이라도 되는 양당당하게 행동하더라고요. 어서 오세요.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돈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손님들과 악수를 나누고 있었어요. 우리 딸이 시어머님께 잘 보이려고 이런 멋진 곳을 마련했답니다. 사돈의 아내도 자랑스럽게 말하며 건물을 가리켰습니다. 저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코웃음을 쳤어요. 정말 뻔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1시간 반 정도 지나자 150명의 하객들이 옥상 정원을 가득 채웠습니다. 사돈의 친척들과 동네 사람들, 그리고 며느리 친구들까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며느리가 마이크를 잡고 무대 위로 올라갔습니다. 오늘을 위해 특별히 새 한복을 맞춘 것 같았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바쁘신 중에도 저희 아버지 회갑 잔치에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객들이 박수를 치며 호응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저희 시어머니께서 사돈 어른을 위해 그리고 건물주인 저희 부부를 위해 정성껏 마련해 주신 자리입니다. 며느리가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앞치마를 두르고 구석에 서서 그 뻔뻔한 거짓말을 묵묵히 듣고 있었어요. 하객들 중 일부가 저를 보고 수군거렸습니다. 저분이 시어머니신가 봐. 정말 며느리를 아끼시나 보네. 건물도 물려주고 잔치까지 차려주시다니 참 좋은 시어머니시네. 저는 속으로 웃으며 시계를 확인했어요. 이제 곧 진짜 쇼가 시작될 거야. 사돈 강철수 씨가 거드름을 피우며 제게 다가왔습니다. 사돈댁, 음식은 준비됐소? 사돈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며 말했어요. 내 체면 좀 석에 거하게 차려왔겠지? 네. 아주 평생 잊지 못할 특별한 음식들로 준비했습니다. 제가 의미심장하게 대답하며 미리 대기시켜둔 직원들에게 눈짓을 보냈어요. 뷔페 테이블이 옥상 정원 중앙에 설치되기 시작했습니다. 은미지로 덮인 접시들이 줄지어 세팅되는 모습을 보자 굶주린 하객들의 시선이 한 곳으로 집중되었어요. 와, 정말 많이 준비하셨네. 냄새가 벌써부터 좋은데요? 하객들이 기대에 찬 목소리로 웅성거렸습니다. 아까 부엌에서 피워놓은 전 냄새와 육수 냄새가 효과를 발휘하고 있었어요. 며느리가 다시 마이크를 잡고 화려한 제스처를 취했습니다. 자, 이제 저희 어머니의 전설적인 손맛을 여러분께 공개하겠습니다. 하객들이 기대에 찬 박수를 쳤어요. 개봉박두. 며느리가 외치자 사돈이 제일 먼저 메인 테이블의 가장 큰 접시로 다가갔습니다. 저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그 순간이 온 거였습니다. 사돈이 은미지를 벗겨내는 순간 김이 모락모락 나는 갈비찜 대신 전혀 다른 것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붉은색 도장이 선명하게 찍힌 건물 퇴거 명령서와 사돈빛, 독촉장 뭉치가 접시 위에 예쁘게 플레이팅 되어 있었거든요. 사돈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이게 뭐야? 사돈이 당황하며 중얼거렸어요. 바로 그 순간
저는 미리 준비해둔 리모컨을 눌렀습니다. 싹! 축 회갑이라고 적힌 현수막이 줄에 매달린 채 아래로 떨어져 내렸어요. 그 뒤에 숨겨져 있던 진짜 현수막이 펼쳐졌습니다. 사돈의 빚잔치, 내 건물에서 나가라. 대형 현수막의 붉은 글씨가 옥상 정원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다른 사람들도 호기심에 자신들 앞에 접시 뚜껑을 열어보기 시작했거든요. 이게 뭐지? 음식이 아니라 서류가 들어있네. 접시 안에서 며느리의 명품 쇼핑 내역이 담긴 카드 명세서들이 펄럭이기 시작했습니다. 루이비통 가방 구매 내역 마이너스 780만 원. 샤넬 화장품 세트 마이너스 450만 원. 성형외과 시술비 마이너스 1200만 원. 해외여행 경비 마이너스 890만 원. 모든 게 공개되었어요. 옥상 정원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이내 경악과 충격의 수군거림으로 가득 찼어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회갑 잔치가 아니라 폭로 잔치네. 며느리가 당황해서 소리쳤습니다. 이게 뭐예요? 어머니, 노망 나셨어요? 며느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자신의 비밀이 150명의 사람들 앞에 공개된 거였거든요. 저는 무대 위로 당당히 올라가서 며느리의 손에서 마이크를 빼앗아 들었습니다. 하객들을 향해 똑바로 서서 또렷한 목소리로 외쳤어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객들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제 며느리와 사돈이 제 건물을 담보로 빚잔치를 하려던 걸 알고 제가 오늘 진짜 잔치상을 차렸습니다. 제 목소리가 옥상 정원을 가득 채웠어요. 이 모든 서류들이 증거입니다. 많이들 보시고 드세요. 하객들이 서류들을 자세히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카드 명세서에 적힌 어마어마한 금액들을 보고 놀라워했어요. 사돈의 얼굴이 불끄락 푸르락해져서 뒷목을 잡고 비틀거렸습니다. 아니야. 이건 오해야. 사돈이 허둥지둥 변명하려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사돈의 빚 독촉장을 본 친척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거든요. 형부, 이게 정말이야? 8억이나 빚이 있다고? 아이고, 그래서 그렇게 허세를 부렸구나. 사람들이 혀를 차며 수군거렸어요. 아들이 어쩔 줄 몰라 하며 제게 다가왔습니다. 엄마, 왜 이래? 사람들 보는 데서 이렇게 창피하게. 아들이 제 팔을 잡으며 말렸어요. 저는 아들의 뺨을 힘껏 올려붙였습니다. 짝! 옥상 정원의 찰진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창피한 줄 알면 내 처가 장인을 제대로 단속했어야지. 제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일갈했습니다. 너도 똑같은 놈이야. 어미 재산이나 노리는. 아들이 뺨을 감싸며 눈물을 글썽였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미리 연락해둔 용역업체 직원들이 옥상 정원으로 올라와 상황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엎어진 접시들과 흩어진 서류들을 치우고 사돈 식구들을 에워쌌습니다. 내 건물에서 당장 꺼져. 제가 목이 터져라 소리쳤어요.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사돈이 마지막 발악을 했어요. 사돈댁, 이건 너무하지 않소?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잘못했다고? 저는 차가운 미소를 지었어요. 내 건물을 담보로 빚을 갚으려 한 게 잘못이 아니라고? 며느리가 동네 방방곡곡 자기가 건물주라고 거짓말한 것도 잘못이 아니라고? 사돈이 할 말을 잃었어요. 하객들이 하나둘 자리를 뜨기 시작했습니다. 다들 당황스럽고 민망한 표정이었어요. 아이고, 이런 일이. 집안 싸움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하객들이 수군거리며 내려갔어요. 며느리가 마지막으로 저에게 매달렸습니다. 어머니, 제발요. 이러시면 저는 정말 어떻게 살아요? 내가 어떻게 살든 내 알 바 아니다.
저는 냉정하게 대답했어요. 앞으로 내 집 문턱도 밟지 마라. 용역업체 직원들이 사돈 식구들을 옥상 정원에서 완전히 내보냈습니다. 며느리는 울면서 끌려 내려갔고 사돈도 체면이 말이 아니었어요. 옥상 정원이 조용해지자 저는 서울 시내를 바라보며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가슴이 시원했어요. 정말 오랜만에 속이 후련했습니다. 용역업체 직원이 다가와서 말했어요. 사장님, 정리 다 끝났습니다. 고마워요. 수고하셨어요. 저는 직원들에게 인사하고 혼자 옥상 정원에 남았습니다. 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와서 머리카락을 흩날렸어요. 이제 진짜 제 인생이 시작되는 거야. 저는 미소를 지으며 옥상 정원을 나섰습니다.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었거든요. 당당한 인생. 회갑 잔치 소동이 끝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동네에는 벌써 사돈 회갑 잔치가 망신 잔치가 되었다는 소문이 쫙 퍼져 있었어요. 아이고, 그날 현장에 있었는데 정말 기가 막히더라. 며느리가 시어머니 돈으로 명품 쇼핑한 내역이 다 공개됐다면서? 사돈이 빚쟁이인 줄 몰랐네. 그래서 그렇게 허세를 부렸구나. 저는 이런 소문들을 들으며 속이 시원했어요. 드디어 그들의 정체가 동네에 다 알려진 거였거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현관 비밀번호를 바꾸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아침 일찍 관리사무소에 연락해서 번호를 바꿔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아들과 며느리가 집에 두고 간 짐들을 모두 챙겨서 문 밖으로 내놨습니다. 옷부터 시작해서 화장품, 액세서리까지 모든 걸 박스에 담아서 현관 앞에 쌓아뒀어요. 정말 많은 짐이 나왔는데 대부분이 명품들이었습니다. 제 돈으로 산 것들이겠죠. 저녁 6시쯤 예상했던 대로 아들과 며느리가 나타났습니다. 현관문 앞에서 비밀번호를 이것저것 눌러보더니 안 열리니까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엄마, 나야. 문 좀 열어줘. 아들의 목소리가 문 밖에서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문 좀 열어주세요. 며느리도 애원하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TV 소리를 키우고 모른 척했습니다. 더 이상 그들에게 휘둘릴 생각이 없었거든요. 1시간쯤 지나자 아들이 더 큰 소리로 외쳤어요. 엄마,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이래? 가족인데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어머니, 제발요. 우리 갈 데가 없어요. 하지만 저는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한지민 변호사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선배님, 1층 상가명도 집행 준비 다 됐어요. 고마워. 지민아, 내일 오전 10시에 법원 집행관과 함께 갈게요. 다음 날 오전 저는 한지민 변호사와 법원 집행관 그리고 용역 인부들을 대동하고 1층 상가로 향했어요. 상가 유리창에는 이미 공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임대차 계약 해지 및 명도 집행 예고. 붉은 글씨로 크게 쓰인 안내문이 눈에 확 들어왔어요. 정은숙 건물주는 임차인 정민호에 대해 임대차 계약 특약 조항 위반을 이유로 즉시 계약 해지를 통보합니다. 법원 집행관이 공문을 읽어줬습니다. 가게 안을 들여다보니 아들이 바닥에 누워 자고 있었어요. 빈 소주병이 여러 개 굴러다니는 걸 보니 술에 취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깨우세요. 제가 집행관에게 지시했어요. 집행관들이 가게 문을 열고 들어가서 아들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누구세요? 아들이 비틀비틀 일어나며 물어봤어요. 법원 집행관입니다. 즉시 명도 집행이에요. 뭐라고? 아들이 정신을 차리고 밖을 보더니 저를 발견했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짓이야? 아들이 제게 달려들려 했지만 용역 직원들이 막아섰어요. 나 굶어 죽으라고? 아들이 절망적인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한지민 변호사가 계약서를 들이밀며 차분히 설명했어요. 직계 존속에 대한 중대한 배신 행위는 즉시 계약 해지 사유입니다. CCTV에 모든 게 다 찍혀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지금 당장 나가세요. 저는 아들을 차가운 눈으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넌 이제 내 아들이 아니야. 엄마. 그때 며느리가 헐레벌떡 달려왔습니다. 어디서 소식을 들었는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어머니, 제발요. 며느리가 제 바지가랑이를 잡고 매달렸습니다.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저는 며느리의 손을 가차없이 뿌리쳤어요. 늦었다. 기회는 이미 다 줬어.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몰려와서 구경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런, 저 집도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아이고, 자식 농사 헛지었네. 며느리가 시어머니 돈 훔쳐갔다면서 사람들이 혀를 차며 수군거렸어요. 용역 직원들이 가게 안의 집기들을 모조리 밖으로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테이블, 의자, 냉장고, 모든 것들이 길바닥으로 나왔어요. 여기는 이제 내 가게다. 제가 선언하자 아들과 며느리는 길바닥에 나앉아 망연자실해서 바닥만 쳤습니다. 엄마, 이러면 안 돼. 우리가 어떻게 살아? 아들이 울부짖었지만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로부터 석 달이 지났습니다. 1층 상가는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깔끔한 인테리어와 따뜻한 조명이 어우러져 정말 아늑한 분위기가 연출되었어요. 가게 앞에 새로 설치된 간판을 보니 뿌듯했습니다. 은숙의 집밥 마이너스 마음을 채우는 밥상. 소박하지만 힘있는 글씨가 새겨져 있었거든요. 제가 계획한 운영 방식은 특별했어요. 점심시간에는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나 형편이 어려운 분들에게 무료 급식을 제공하고 저녁에는 제 특기인 한정식을 예약제로 운영하기로 했거든요. 돈 벌려기보다는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었어요. 오픈 일주일 전 한지민 변호사가 축하 화분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선배님, 정말 축하드려요. 얼굴이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고마워, 지민아. 그런데 선배님, 혹시 아드님 소식 들으셨어요? 아니, 전혀. 일용직 노동판을 전전하면서 고시원에 산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래. 그게 그 애가 선택한 길이니까. 며느님은 이미 친정에서도 쫓겨나서 지방으로 내려갔대요. 그렇구나. 제 마음은 정말 평온했어요. 예전 같았으면 걱정되고 안쓰러웠을 텐데 이제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오픈 당일이 되었어요. 가게 문을 열기 전부터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20년 전 제 식당 단골이었던 분들이 소문을 듣고 오셨더라고요. 사장님, 정말 오랜만이에요. 그때 그 갈비찜 맛 정말 못 잊겠더라고요. 이번에는 오래오래 해주세요. 단골 손님들의 반가운 인사에 저는 감동했어요. 점심시간에는 혼자 사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오셨습니다. 무료 급식이지만 정성스럽게 차려드렸어요. 따뜻한 밥과 국, 갖가지 반찬들을 보시며 어르신들이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아이고, 이런 좋은 음식을 공짜로 주다니. 사장님이 복 받을 거예요. 어르신들의 말씀에 저도 가슴이 뭉클했어요. 저녁에는 예약 손님들로 가득 찼습니다. 제 특기인 한정식을 맛보려고 멀리서도 많이 오셨어요. 젊은 연인들부터 가족 단위 손님들까지 다양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가게는 완전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예약이 3주씩 밀릴 정도로 인기가 많았어요. 특히 제가 직접 담근 김치와 된장이 입소문을 타면서 더욱 유명해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누군가의 희생적인 어머니나 만만한 시어머니가 아니었어요.
당당한 사업가이자 요리사, 그리고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마감 정리를 하고 있는데 가게 유리창 밖에서 누군가 서성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자세히 보니 남루한 행색의 남자가 가게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아들이었습니다. 석 달 사이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수염은 덥수룩하고 옷은 더럽고 해져 있었습니다. 야위어진 얼굴로 가게 안을 바라보며 눈물을 훔치고 있었어요. 직원 중 하나가 아들을 발견하고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사장님, 저 사람이 계속 서 있는데 쫓아낼까요? 저는 잠시 아들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저었어요. 그냥 둬. 손님으로 와서 죗값 내고 먹겠다면 말리지는 않겠어. 저는 잠시 멈추었다가 덧붙였어요. 난 외상은 절대 안 된다고 해. 직원이 고개를 끄덕이고 일을 계속했어요. 아들은 한참 동안 가게 앞에 서 있다가 결국 들어오지 못하고 고개를 떨군 채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않았어요. 동정심도 안쓰러운 마음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남처럼 느껴질 뿐이었어요. 주방으로 돌아와서 저는 내일을 위한 육수를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큰 솥에 사골을 넣고 물을 부어 센 불에 올렸어요.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육수 냄새가 가게 안을 따뜻하게 채웠습니다. 사장님, 저희도 식사 준비됐어요. 직원이 말하자 저는 앞치마를 벗고 홀로 나갔어요. 직원들과 함께 앉아서 늦은 저녁을 먹었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았어. 사장님이 더 고생하셨죠. 하루 종일 주방에서. 아니야. 나는 좋아하는 일을 하는 거니까 고생이 아니야. 정말 그랬어요. 요리하는 시간이 가장 행복했습니다. 직원들과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밥을 먹는 시간도 소중했어요. 가족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직원들을 먼저 보낸 후 저는 혼자 가게를 정리했어요. 조용한 가게에서 내일 준비를 하며 보내는 시간이 참 좋았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보니 정말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생기가 넘치고 자신감이 있어 보였습니다. 제 인생의 진짜 전성기는 바로 지금 67세의 나이에 화려하게 피어나고 있었어요. 늦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에게는 완벽한 타이밍이었습니다. 더 이상 누구를 위해 희생하지 않고 오직 제 자신을 위해 사는 삶. 그 삶이 이렇게 아름다울 줄 몰랐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밤하늘에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별들을 바라보며 깊은 만족감을 느꼈어요. 내일도 모레도 그 이후로도 제 인생은 계속해서 빛날 거였습니다. 정은숙 씨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67세의 나이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그녀는 이제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는 당당한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때로는 너무 늦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자신의 가치를 깨닫고 존중받는 삶을 사는 데에는 나이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었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희생을 강요당하고 만만하게 여겨졌던 그녀가 마침내 자신만의 길을 찾아 걸어가는 모습은 많은 분들에게 용기를 주었을 것입니다. 진정한 가족은 서로를 이용하는 관계가 아니라 존중하고 사랑하는 관계라는 것. 그리고 언제라도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해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